그러면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먼저 캐년의 발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캐년의 발굴과 연관해서 워런 샤프트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쉴로라는 사람의 발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 지역이 다 그 다윗성의 동평 경사면이 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분은 크라우푸트라는 분의 발굴인데, 이분은 그 다윗성의 서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루살렘의 지형을 말씀드릴 때에 동편에 키드론 계곡이 있었고 남서쪽으로 힌놈 계곡이 있었고 그 중간에 작은 계곡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티로페온 계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하면은 키드론 계곡과 티로페온 계곡 위에 있는 언덕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시온 산성 또는 시온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인데, 아까 캐년과 실로는 이 다윗성의 동편 경사면을 발굴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크라우푸트라는 분은 서편 쪽, 그러니까 티로페온 계곡 쪽을 발굴을 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을 했냐 하면은 성벽을 발견했고, 그 성벽 사이에 하나의 성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진입로를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이 사진으로 이제 보시면은 그 자주색 빛으로 제가 이제 색칠을 해놨는데, 자주색 빛으로 색칠을 해놓은 그 가운데에 연두색 그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두색을 중심으로 밑에와 위에 자주색이 있는데, 그 자주색 부분이 성벽 자추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 사이에는 연두색 부분이 진입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굴을 하고 이제 그걸 단면도로 이제 그 단면도가 아니죠. 위에서 공중에서 본 평면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평면도로 보면은 저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굴을 한 다음에 이 크라우프트라는 분은 어쩌면은 이것은 느헤미야기에서 얘기하는 계곡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느헤미야서 2장 13절, 15절, 3장 13절을 보면 거기에 계곡문에 언급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나는 밤에 계곡문으로 나가 용샘을 지나 거름문까지 가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에 탄 성문들을 살펴보았다. 또 15절에 보면 나는 그 밤에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펴본 다음 돌아서서 골짜기 문으로 되돌아왔다. 우리 성경에는 골짜기 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나중에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에는 아까 계곡문이라고 한 그 히브리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는 계곡문으로 하고 하나는 골짜기 문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오는데 3장 13절에 보면은 계곡문은 한운과 자노아 주민들이 손질하였다. 그들은 성문을 만들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을 복원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확정은 못 짓고 추정을 할 뿐인 것이죠.
발굴 이제 성벽 그 사이에 있는 진입로가 어쩌면 이 느헤미야기가 언급하고 있는 계곡문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굴을 한 다음에 이 크라우프트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청동기 시대 후기, 다시 말해서 기원전 1550년에서 1200년대와 철기 시대 제1기, 그때는 어느 때냐면 기원전 1200년부터 900년을 이제 철기 시대 제1기라는데 그 사이에 건축된 건축물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요 오래된 건축물을 유다 왕조 시대에도 계속해서 사용해 왔다. 세 번째는 바빌론 유배로부터 귀환한 후에 그리고 마카베오 시대에도 계속해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요 크라우프트의 발굴에 대해서 또 다른 학자 뱅성이라는 학자는 이런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이건 참고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분은 요 발굴과 관련해서 기원전 8세기 7세기 예루살렘 성의 거주 지역이 서쪽 편으로 확장된 이후에 서쪽 가장 바깥쪽 벽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이후에 제2차 방어선으로의 역할을 해왔을 것이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여러분이 지도를 상기해 보시면은 제가 계곡 3개를 말씀드렸잖아요. 동편에 키드론 계곡, 남서쪽에 힌놈 계곡, 그 사이에 티로페온 계곡. 그래서 키드론 계곡과 티로페온 계곡 사이에 길쭉하게 다윗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히즈키야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피난민이 많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유다 왕국만 해도 인구가 많이 늘었겠죠. 그래서 확장이 필요했을 텐데 이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북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서편으로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티로페온 계곡 더 서편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뱅성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쪽으로 더 확장을 하면서 이제는 서쪽 맨 끝에 성벽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이 발굴된 게. 그래서 그러한 역할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자기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발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굴은 아비가드라는 분의 발굴인데 그분의 발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발굴들은 2개가 케년과 실로가 다윗성의 동쪽 경사면을 발굴을 했고, 크라우프트는 티로페온 계곡 쪽의 서편 쪽을 발굴을 했어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비가드는 조금 더 서편으로 와서 다른 지역을 이제 발굴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굴을 하게 됩니다. 발굴 위치라고 제가 써놓고 그 밑에 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발굴 위치라고 글씨 써놓은 그쪽이 북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동편이 되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힌놈, 밸리 오브 힌놈이라고 써 있죠. 맨 밑에 거기가 이제 힌놈 계곡이 되는 것이고 그 오른편이 이제 키드론 계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선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그 구두주걱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맨 밑에 시티 오브 데이비드, 오펠 해놓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다윗성이 되고 솔로몬 시대 때 템플 마운트라고 써놓은 부분에 이제 성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더 서편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확장하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또 템플 마운트 중간쯤에 이제 점선이 하나 삐죽하게 나와 있죠. 거기서 쭉 나와갖고 거기 검게 이렇게 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글자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The Broad Wall 이렇게 써놨어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장소를 아비가드라는 분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 발굴 지역은 1969년부터 1983년에 걸쳐서 발굴이 됐는데, 먼저 1969년부터 70년 사이에 발굴을 했을 때 아주 넓은 벽이 발굴이 됐어요. 두 번째는 이제 지도를 약간 틀어본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동서남북 방향이 약간 바뀌었어요.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발굴 위치라고 한 곳이 지금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이제 템플 마운트라고 한 곳이 북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이 남쪽이 되는 것이죠. 그 시티 오브 데이빗. 그리고 서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번에는 아까 전 사진에서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거기가 이제 그 발굴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발굴된 부분을 설명하기 쉽게 위에서부터 본 평면도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단면도라고 글씨 써 있는 부분이 북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가 남쪽이 되고 오른쪽이 동쪽, 서쪽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발굴된 것은 이제 첫 번째 발굴물은 맨 밑으로 가면은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고 아라비아 숫자로 1 써 있고, 거기 왼쪽으로 보면 게이트 7 이렇게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1969년부터 70년 발굴 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 성벽은 그 넓이가 7m, 굉장히 넓은 성벽이죠. 네, 높이가 3.3m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처음에 발굴했을 적에는 40m 정도까지 발굴을 했고, 나중에 더 발굴해서 65m까지 발굴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의 자취를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성전이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계속 뻗어나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벽 말고 두 번째는 이 벽 근처에서 제2 철기 시대의 도자기 편린들이 발견이 됐어요. 제2 철기 시대라고 하면 기원전 1000년부터 587년까지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벽은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옥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 벽 근처에서 붕괴된 가옥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왜 붕괴됐을까, 가옥들이? 왜냐하면 사람이 살려면 붕괴되면 살 수가 없는데, 하여튼 발굴은 그렇습니다. 파보니까 붕괴된 가옥들이 있고 그 위에 이 성벽이 건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굴 시기는 1980년인데, 그때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파란색 성벽이 아니라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은 녹색, 검정색, 녹색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주색 말고 2번, 그 다음에 왼편으로 가면 3번 이렇게 번호 매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이 1980년에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브로드 월, 처음에 발견된 1번을 그러니까 7m 너비라고 해서 브로드 월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브로드 월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간 지점에서 또 하나의 성벽이 발굴이 됐어요. 그것이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2번, 3번 해놓은 것인데, 그 바빌론 유배 이전 시대의 성벽 수비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그 삼지창처럼 이렇게 모양이 돼 있죠. 그래서 점선으로 된 거는 아예 없어진 것이고 부서져서 발굴을 해보니까 발굴돼서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 저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 성벽은 브로드 월에 비해서 좀 더 직선에 가깝게 건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삼지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비탑이죠, 일종의. 그 수비탑은 이전의 성벽, 다시 말해서 브로드 월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비벽 근처에서 하스모네아 시대 성벽 일부도 발견됐는데 그거는 자주색으로 제가 색을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4번, 그 다음에 저쪽 왼편으로 가서 5번, 6번, 7번 그 자주색으로 색칠을 해놓은 부분, 그거는 이제 하스모네아 시대 성벽입니다. 이곳 그 성벽 수비탑과 연관된 성문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 성문이 예레미야 예언서 39장 3절이 얘기하는 중간 성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언서 39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레미야서 예언서 39장 2절 3절을 읽어드리면, 마침내 치드키야 제 11년 넷째 달 그 달 9일에 도성이 뚫렸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함락이 되는 것이죠.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이 모두 들어와 중앙 성문에 자리를 잡았다. 여기 우리 이제 말로 중앙 성문이라고 번역한 것이 샤아르 타웨흐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미들, 중앙 성문, 미들 게이트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영어로 부른. 그래서 요 그 미들 게이트가 아마 저 2번 그 수비탑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요거의 규모는 아까 처음에 브로드월은 너비가 7m였지만 요거는 너비가 4m, 그리고 높이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8m인데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물이 있어요. 여기서는 화살촉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화살촉이 발견이 됐는데 두 가지 화살촉이 발견이 됐습니다. 하나는 평평한 나무 잎사귀 모양의 화살촉이 발견이 됐고, 또 하나는 삼중면 모양의 화살촉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평평한 나무 잎사귀 모양의 것은 시대적으로 바빌론 유배 이전의 이스라엘 왕조 시대의 화살촉이에요. 반면에 삼중면 모양의 것은 소위 스키티안 타입이라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화살촉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기원전 7세기 이전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발견됐냐면 도자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된 도자기 조각은 그 기원전 8세기 이후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흔적도 발견이 됐어요. 이러한 발굴을 이제 분석을 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려놓는가? 첫 번째,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발굴 결과 세 가지 요소들이 나타났다. 첫 번째는 뭐냐? 그 요새의 흔적이 있었고, 화재의 흔적이 있었고, 화살촉이 있었다. 이 세 가지 요소들로 미루어 보아 이곳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전쟁이 있었다. 두 번째, 도자기 편린과 또 화살촉, 그 다음에 이제 성전 터의 남서쪽 요거는 이제 새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도자기, 아까 말씀드릴 적에 도자기 편린들은 제2 철기 시대, 곧 이스라엘 왕조 시대, 그러나 기원전 8세기 이후의 것이라는 것이죠. 화살촉은 이스라엘 왕조 시대 것도 있었지만 스키티안 타입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기원전 7세기 이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 그 아비가드가 발굴한 건 아니지만 그 마자라는 분이 무덤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은 그 성전, 그러니까 아까 다윗성 시온 산성 북쪽에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자리 잡게 되는데, 그 성전 남서쪽에서 무덤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건 뭐냐면은 그 무덤, 그러니까 그 초기 시대 때는 그 다윗 성과 그 성전 그 서쪽으로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더 서쪽으로 이런 그 전쟁 흔적이 있었고 도자기가 있었다는 것은 여기까지 예루살렘이 확장되었다는 것. 하지만 이곳이 적어도 기원전 8세기 초에는 거주 지역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쪽 지역으로 거주 지역이 확장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곳을 발굴한 아비가드에 의하면은 이곳에서 기원전 8세기 이전의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아비가드가 발굴한 이 지역은 기원전 8세기 말 또는 7세기 초의 성벽 자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원전 8세기 이전에는 성 밖이었다. 왜냐하면 성전 남서쪽에서 무덤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원전 8세기 말경에 예루살렘 성이 이곳까지 확장되었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아마도 아까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것처럼 기원전 722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곳으로 피난 온 사람들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바람에 이 지역까지 도시가 확장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벽이 이곳까지 확장되기 전까지는 성 밖에서 살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시대까지의 성벽은 티로페온 계곡까지였었죠. 그러다가 성곽을 확장하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 밖의 사람들이죠, 이때는.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을 하면서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의 집을 허물고 그 위에 브로드월을 건축했다고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아비가드가 발굴했을 적에 그 성벽 주변에 붕괴된 가옥들이 발굴이 됐으면 왜 붕괴된 가옥들이 발굴됐을까라는 그 의문이 해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이 성벽을 이용해서 이제 그 조금 후대에 새로운 성벽을 지었고, 그런 다음에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기원전 587년경의 사건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 유배를 갔다가 다시 귀환을 하게 되고, 그 이후 시대인 하스모네아 왕조 때 이러한 옛 성벽들을 기초로 새로운 성벽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아까 새로운 색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아까가 아니라 지금 이제 띄워놓고 있으니까 자주색으로 표시한 거기가 하스모네아 왕조 시대 때의 성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연대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티로평 계곡이 서쪽 경계였는데 그 성 밖에도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쪽 더 서쪽으로 예루살렘을 확장하고 또 그 외세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서 브로드월, 그러니까 너비 7m나 되는 그 성벽을 구축하면서 성 밖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가옥을 부서뜨려 가면서 거기에 성벽을 구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후에 새로운 성벽,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검정색, 연두색 그 성벽을 구축하게 되고 수비탑도 건축하게 되는데, 요것은 이제 아비가드가 이스라엘 타워라고 명명했어요, 그것을. 그리고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함락된 다음에 바빌론 유배가 있었고, 바빌론 유배 후에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다가 나중에 이제 하스모네아 왕가가 탄생하게 됐잖아요. 그 이제 마카베오 독립전쟁이 성공한 다음에 마카베오 가문이 하스모네아 왕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스모네아 왕가 때 다시 한번 수비벽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거는 여기 그림에 자주색으로 표현된 4, 5, 6, 7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시대적으로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이사야 예언서 2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윗성의 균열이 많음을 살펴 알았으며 아랫저 수지의 물을 모아들였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의 가옥수를 파악하고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옥들을 허물었으며 옛저 수지의 물을 받아놓기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장소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연서 아까 한번 들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면 예레미야연서 39장 2절에서 3절을 들어보면 마침내 치드키야 제11년 넷째 달 그 달 9일에 도성이 뚫렸다.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이 모두 들어와 중앙성문에 자리를 잡았다. 이 중앙성문 아까 영어로 미들게이트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역대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들려드리면 이렇게 일을 충실하게 이루어 놓은 다음이었다.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그는 유다에 쳐들어와서 요새 성읍들을 점령할 생각으로 진을 쳤다. 히지키야는 사네립이 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공격하리라는 것을 알고 대신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한 뒤 성읍 밖에 있는 샘들의 물줄기를 막기로 하였다. 그들이 임금을 지지하자 많은 백성이 모여 모든 샘과 이 땅에 흐르는 시냇물을 막았다. 히지키야는 용기를 내어 허물어진 성벽들을 모두 쌓고 탑들을 높였으며 성 밖에 또 다른 성벽을 쌓았다. 그는 다윗성 안에 있는 밀로궁을 보수하고 표창과 작은 방패도 넉넉하게 만들었다. 여기 이제 5절에 보면은 허물어진 성벽들을 모두 쌓고 탑들을 높였으며 성 밖에 또 다른 성벽을 쌓았다. 그러니까 성벽이 두 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적에 아까 이사야연서 22장 9절에서 12절에서 뭐 들었냐면 옛 저수지의 물을 받아놓기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장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 두 성벽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두 성벽은 아마 히지키야 시대 때의 성벽을 또 하나 세우면서 그 두 성벽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제 성경 구절을 들어보면은 이역대기 33장 14절인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므낫세는 기혼샘 서쪽 골짜기에서 물고기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오페를 돌아가며 다윗성의 외곽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을 매우 높이 올렸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 장수들을 배치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함락과 연관된 구절 둘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이열왕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달 초일의 날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 제19년에 바빌론 임금의 신하인 느부사라단 친위 대장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그는 야훼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태웠다. 이렇게 그는 큰 집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또한 친위 대장이 이끄는 갈대아인들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가며 허물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성벽 허물고 불타고 그런 흔적을 이제 아비가드가 브로드월 근처에서 이제 발굴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이역대기 36장 17절과 19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갈대아인들의 임금을 그들에게 올려보내시어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보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비가드는 바빌론 유배로부터 막 귀환한 시대에 자취 또한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귀환 후에 이곳 곧 예루살렘의 서쪽 언덕에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지키야 왕 시대 때에 다윗성이 티로페옹 계곡의 더 서쪽으로 확장이 되긴 했지만
바빌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을 당한 다음에 바빌론 유배를 가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약 50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기, 에즈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복구를 하게 되잖아요. 허물어진 성전을 쌓고 예루살렘 상을 쌓는데, 옛 히즈키야 왕시대 때의 그런 확장된 넓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축소된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다윗 솔로몬 시대 때의 그 좁은 다윗성, 그 부분만을 복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드는 바빌론 유배로 돌아온 시대 때의 자취는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할 적에 바빌론 유배에 돌아와서는 이쪽 지역은 아직 살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후에 시대가 좀 지나서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 때의 성벽이 발굴된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스모니아 왕조에 와서야 비로소 이쪽 지역에 거주를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가드의 이제 발굴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강의 첫 번째 제가 고대 중동의 그 도시의 경계를 알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벽 자치, 상수 시설, 그리고 무덤인데요. 그래서 성벽은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이제 보고, 두 번째로 상수 시설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할 적에는 또 그 근처에서 발굴된 뭐 성벽이라든지 무덤이라는 것도 그때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그 가장 중요한 그 수원지는 기혼샘입니다. 기혼샘은 동평경사면 밑에 있어요. 그 동평경사면 밑에 있던 것이 옛날 고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워런스 샤프트, 워런스 수직갱도를 통해서 물을 길어 올렸다가 나중에는 그 기온샘으로부터 물기를 내게 돼요. 그래서 물기를 내 갖고 오늘날의 실로암이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물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로암 실로암 채널이라 그래요. 물길이라고. 터널이 아니라, 터널은 그 땅 속으로 한 것을 터널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수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히즈키야 왕 시대 때 와서는 이제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기온샘으로부터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비를 하기 위해서 땅 속으로 지하 수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히즈키야 터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이제 제가 그 사진이 이제 부족해 갖고 있는데, 왼쪽 부분이 조금 그 검에서 잘 안 나오지만 하여튼 제 설명을 좀 잘 따라오세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이 여기서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검은 부분이 남쪽이 되고요. 그다음에 윗부분이 서쪽이 되고 밑에 부분이 동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잘 보면 기혼 스프링이라고 영어로 써놓은 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왼편으로 보면 키드론 밸리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밑에가 동쪽이니까 여기가 키드론 계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혼 스프링, 기혼 샘이 있고, 그 조금 위로 올라가면 오른편에 워런스 샤프트라고 영어로 적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워런스 샤프트가 있어요. 고대에는 저 워런스 샤프트를 통해서 물을 길어 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티 월이라고 한 거 표시는 이제 발굴해낸 결과 옛날에 성벽이 거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워런스 샤프트는 성벽 밖에 있지만 그 통로는 비밀 입구, 거기에 도달하는 입구는 그 시티 월 안쪽에 있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기혼 스프링에서 왼편으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는 것을 왼편으로 따라 내려가시다 보면은 영어로 실로암 채널이라고 써놓은 거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실로암 수로가 됩니다. 그래서 기혼 스프링부터 실로암 채널이라고 쓴 그 검은 점선을 쭉 따라 내려가시면은 좀 왼쪽에 어둡게 나오긴 했지만 쭉 따라 내려가시다가 위로 꺾어지게 됩니다. 맨 밑에서. 그리고 올라가면은 잘 보이진 않지만 저 위에 글자로 써놓은 곳이 있는데 그가 이제 실로암 풀이 돼요. 그래서 실로암 못. 우리가 또 신약에 요한복음에도 실로암 못이라고 이제 나오는 그 실로암 못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시대 때, 다시 말해서 워런스 샤프트를 통해서 물을 길어오던 시대가 지나서 후대에는 좀 더 용이하게 기혼샘으로부터 물기를 내서 실로암 저수고까지 올 수 있게 채널을 건축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 시대 때는 이제 더 발달된 물기를 내게 되는데 그것이 일명 헤지키아스 터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기온 스프링에서 왼편으로 가지 않고 위편으로 올라가 봅니다. 여기 지금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를 한번 따라가 올라가 보면 쭉 올라가면 오른쪽에 워런스 샤프트라고 써 있고 시티 월이라고 써 있는데, 그 실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위로 올라가다가 약간 왼편으로 꺾어지죠. 그런 다음에 다시 아래편으로 꺾어지는 그 위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헤지키아스 터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실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쭉 따라가다 보면 또 시티 월이라고 하는 거는 성벽 자치고, 그래서 그 실선을 쭉 따라가서 보면은 왼편으로 가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위쪽으로 올라가서 따라가 보면 결국 도착지는 실로암 풀이 됩니다. 이것이 히지키야 왕 때에 건립된 히지키야 터널이에요. 일단 이제 요 사진을 먼저 보셨고, 요거는 이제 저 사진이 조금 이제 검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도상으로 이제 보면은 맨 오른쪽이 키드론 밸리, 그러니까 키드론 계곡이잖아요. 그러면 저기 2번이라고 써 있는 데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영어 알파벳으로 E가 있는데 거기 한 번 더 내려오면 A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A가 기혼샘이에요. 거기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히지키야 터널의 그 길이에요. 물길. 그 지하로 팠거든요. 그래서 그 A라고 써놓은 부분에서 B 쪽으로 갔다가 꼬부라져서 내려와 갖고 점선을 따라가면은 밑에 C라고 영어로 표시된 부분, 거기가 실로암 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등고선 지도에서 보면은 그 히지키야 터널은 저런 식의 그 물길이 되는 겁니다. 요것은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히지키야 터널의 그 물길을 표시해 놓은 것이에요. 맨 오른쪽에 기온샘으로부터 이런 식의 통로. 왜 이렇게 구부러졌냐? 똑바로 못 내고, 그것은 지하로 내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 지하층이 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동평 경사면. 그 돌을 손 곡괭이로 치면서 돌을 뚫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뚫어 나가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옛날에 뭐 장비도 없고 그러니까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이것도 참 신기한 건데, 여기 이제 처음에는 이런 사정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런 이야기, 이제 저쪽은 이제 물길이 있으니까 물이 늘 고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후대에 그 실로암 마을에 살던 애들이 거기 물길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수영도 하고 놀았어요. 놀다가 중간에 가보니까 뭐 이상하게 글자가 써 있는 전부 돌길이죠. 돌 안에 수로인데 돌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이 모르니까 어른들한테 가서 알렸어요. 알리니까 어른들이 또 학자들을 데려왔어요. 학자들 데려와서 보니까 거기에 이 히지키야 터널을 뚫고 그 기념하기 위해서 고대 히브리 말로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딱 띄어갖고
그 시대가 이제 터키가 이 지역을 다스리던 시대라 지금 현재 그 떼어낸 돌은 그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독해 본 걸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뚫어나간 게 아니라 양쪽 끝에서 파왔어요. 한쪽은 실로암 못에서 파왔고 한쪽은 기혼샘에서 파갖고 기적적으로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 가운데 노란 화살표로 중간쯤에 표시된 부분, 거기에서 그 기념 기록 돌에 새겨놓은 그것이 발견된 것이죠. 이것은 저도 이제 그 전에 가봤는데, 이건 제가 가봤을 때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 미국 광구에 소속돼 있는 김기수 프란치스코 형제님께서 2001년에 왔을 적에 이제 간 거 사진 찍은 건데, 이렇게 지금은 가볼 수 있게 히지키야 터널로 가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요것이 바로 그 중간에 있던 이제 기록이에요. 요거 이제 돌을 딱 띄어다가 지금은 저기가 있죠.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그래갖고 요 위에는 그 비문 글자 그대로고, 저건 고대 히브리어기 때문에 밑에는 지금 이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 글자로 옮겨 놓은 거예요. 요건 좀 확대해서 본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고대 히브리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수 시절과 연관된 성경 구절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한번 들어보셨던 성경인데, 이사야연서 22장 9절부터 11절, 그리고 7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성의 균열이 많음을 알았으며 아랫저 수지에 물을 모아들였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의 가옥수를 파악하고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옥들을 허물었으며 옛 저수지에 물을 받아놓기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장소를 만들었다. 아까 두 성벽 사이라는 거는 아까 들으셨죠? 그 다음에 7장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네 아들 스알야숲과 함께 마전장이 밭에 이르는 길가 윗저수지의 수로 끝으로 가서 아즈를 만나라. 여기 보면 아랫저수지, 옛저수지, 윗저수지 얘기가 나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장소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역대기 32장 1절,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히지키야는 대신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한 뒤 성읍 밖에 있는 샘들의 물줄기를 막기로 하였다. 아까 이거 한번 들어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물줄기를 막고 시냇물을 막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역대기 32장 30절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혼샘의 위쪽 물줄기를 막아 다윗성 서쪽 밑으로 돌려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지키야다. 히지키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였다. 여기 보면 다윗성 서쪽 밑으로 돌려서 물을 끌어들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히지키야 터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열왕기 20장 20절을 보면은, 그리고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성읍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일에 관해서는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여기도 그 히지키야 터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회서 48장 17절, 히지키야는 그의 도성을 견고하게 하고 그 한복판으로 물을 끌어들였다. 그는 여기 보세요. 쇠연장으로 바위를 뚫고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고학적 발굴과 딱 들어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연관된 신약의 그 구절, 그 부분들은, 일단은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실 적에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닦아라, 이런 말씀에서 그 실로암 못 언급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과 연관해서는 그 초막절 명절 얘기가 나오는데,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다교에서 초막절 명절 때 행했던 그 마지막 날 예식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그 행렬해 갖고 실로암못까지 가서 거기서 물을 떠 갖고 갖고 올라와서 성전에서 그 물을 이렇게 뿌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한 것과 연관시켜서 그 생명의 물, 그 초막절 명절 때에 경신리에 사용하는 그 물, 그것이 진실된 생명의 물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아까 두 성벽 사이 얘기를 할까 했어요. 아까 두 성벽 사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아까 들으신 성경 구절들을 살펴볼 때 유사시에 대비해서 새로운 저수지를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치를 두 성벽 사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두 성벽은 어떤 성벽들인가? 그러면 다윗 시대의 옛 성벽과 그 이후 시대에 추가로 올린 성벽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정은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신빙성 있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캐년은 실로암못 근처에서 브로드월과 비슷한 성벽을 발굴합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 때의 도자기들도 함께 발굴을 해요. 그래서 캐년 자신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지도를 한번 이때는 볼 필요가 좀 있겠는데, 여기 이제 다시 동서남북을 말씀드리면 위쪽이 북쪽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이 동편, 밑쪽이 이제 그 남쪽이 되는데, 그 맨 밑에 제가 실로암못이라고 써놓은 것 보이실 거예요. 그 밑에 제가 파란색으로 써놓고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캐년이 브로드월과 비슷한 성벽을 발굴을 했고 철기시대 도자기들도 함께 발굴을 했어요. 캐년 자신은 이 성벽을 서기 1세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이 성벽은 그 캐년의 해석과는 달리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특히 브로드월을 발굴했던 그 아비가드는 그 브로드월과 동질의 그 성벽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러한 그 학자들의 후대 학자들의 그 얘기를 들어볼 적에 그 아까 유다인 거주 지역에서 발견된 소위 브로드월과의 연관하에서 볼 때 이 성벽의 연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성벽 발굴물들과 관련이 있다고 본 성경 구절들을 참조해 볼 때 히스기야 왕 시대 때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두 성벽 사이라는 것은 다윗 왕 시대에 쌓아 올린 동쪽 경사면의 옛 성벽, 기원전 10세기에서부터 8세기의 것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쌓아 올린 성벽, 기원전 8세기 말에서 7세기 사이의 그 두 성벽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저 수지, 아래저 수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옛저 수지와 윗저 수지, 아래저 수지 세 개의 그 이름이 나오는데, 옛저 수지와 윗저 수지는 같은 저 수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그러니까 윗저 수지와 아래저 수지가 있는데, 두 성벽 사이에 위치한 아래저 수지는 성 안쪽에 새로이 만든 물 저장소로서 이 저수지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는 오늘날의 실로암못입니다. 두 번째, 옛 저수지 혹은 윗 저수지로 표현되는 저수지는 예전에 기혼샘 옆에 그 물 저장고가 있었는데 그 물 저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저수지는 그 아까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뚫은 그 히스기야 터널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히스기야 터널은 길이가 533m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손 곡괭이를 갖고 사람들이 그 돌을 뚫어 갖고 533m를 간 거예요. 양쪽에서. 굉장하죠. 그래서 533m에 달하는 이 히스기야 터널로 이 두 그러니까 위의 저수지와 아래 저수지가 연결이 되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 왕 때. 이 터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완공된 것이고, 이 왕의 이름을 따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실로암 터널이라고 해요. 아까 이제 이건 실로암 터널이고 실로암 채널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실로암 이제 수로 물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물놀이 하던 애들이 발견했다든지요. 그게 1880년대 얘기입니다. 1880년 이 터널 안에서 물놀이 하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에 의해서 그 아까 이제 인스크립션, 그 바위에 새겨진 글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해독한 결과 이 터널의 완공을 기념하는 그림이 이제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이것이 이제 소장되어 있습니다. 문헌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역사서를 기록을 한 중에 유다 전쟁사의 제5권 제4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실로암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세푸스는 뭐라고 하냐면 윗도시와 아랫도시를 가르는 치즈 장수들의 계곡이 실로암 목까지 뻗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치즈 장수들의 계곡은 티로페온 계곡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티로페온 계곡 밑에 실로암 못이 있다는 것을 이 요세푸스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실로암 못이 단물이 풍부한 샘의 이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성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문헌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탈무드는 성전에 사용했던 물은 기혼샘에서 기르지 않고 실로암 못에서 기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초막절 명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막절 명절 때는 마지막 날, 곧 제7번째 날에 성전에서부터 실로암 못까지 장엄 행렬로 내려와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그 물을 성전 안의 제단 뿔에 부었다고 합니다. 이 전례는 이집트 탈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전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한 사건을 기념하고 또한 메시아 시대 때의 신선한 생명수를 솟아나게 할 성전의 샘물을 동경하게끔 하는 그러한 전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전례죠. 이런 그 전례를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은 바빌론 유배 이전의 예루살렘 성의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성벽 자취들, 고고학적 발굴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물 관련 시설, 상수 시설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무덤이 어느 곳에서 좀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 관련 시설과 연관해서는 그 기온샘, 실로암 못, 또 히즈키야 왕 시대 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수로를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 무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성전 남서쪽에서 발견된 무덤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1975년에 클로너라는 사람과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그 흰놈 골짜기의 동쪽, 다시 말해서 그 다윗성 서쪽 밑부분에서도 이스라엘 왕조 시대로 추정되는 무덤을 발견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무덤이 경계가 되는 것이죠. 성곽 경계. 그 다음에 1979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서 마르케이라는 사람이 발굴을 했는데, 흰놈 골짜기 남서쪽 등성이에서 이스라엘 왕조 시대로 추정되는 9개의 무덤 동굴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무덤 동굴들에서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사제 축복문의 기록도 또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제 가문에 사람이 묻혔었던 그런 무덤일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아까 이거는 언급을 했는데 마자라는 분이 그 성전 서쪽, 남서쪽에서 또한 무덤을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브로시라는 분이 1976년에 그 오늘날의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 바깥 부분에서도 또한 무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볼 적에 그 바빌론 유배 이전에 예루살렘 성벽 경계는 그 예루살렘 남서쪽, 곧 오늘날 시온산인 부근을 포함했다고 보는 것인데, 이제 먼저 요것은 이제 먼저 보여드린 거는 그 다윗 시대 때는 저 위에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오늘날의 올드 시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이제 그 흑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그것이 이제 다윗 시대의 다윗성이 되는 것이고, 솔로몬 시대 때는 북쪽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북쪽에 이제 성전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 시대 바빌론 유배 전까지는 서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게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보시고, 그렇게 볼 적에 지금 북쪽에서는 또 템플이라고, 마운트 사이온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기에서 자주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지금 전체는 그래서 파란색, 하늘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하늘색으로 저 맨 꼭대기가 이제 북쪽이 되는데, 그 하늘색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빨간 글자로 아비가드라고 썼던 부분 있죠. 거기가 이제 브로드 월이 발굴됐던 부분. 그쪽으로 거쳐서 다시 저 이제 서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꺾이게 되죠. 거기는 오늘날 자파 게이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죠. 그 다음에 옆에 톰베라고 이렇게 적은 거는 거기에 이제 무덤이 발굴됐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다시 흰놈 계곡 쪽으로 내려오면서 동쪽으로 꺾이게 되잖아요. 파란 선 꺾여서 실로암 못 밑부분까지 오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북쪽으로 진행을 해서 저 위에 우리가 시작했던 성전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가장 바깥으로 표시한 파란색 선으로 표시한 요 부분이 바빌론 유배 이전에 예루살렘 성의 경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는 요세푸스 플라비우스가 묘사하는 첫 번째 성벽의 윤곽하고 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라비우스의 그 예루살렘 성 묘사가 초세기에 이루어졌고, 이 경계가 바빌론 유배 이전의 도성 경계와 거의 비슷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바빌론 유배 이후에 오펠 지역과 성전을 포함한 지역으로 만족했던 예루살렘이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에 와서는 유배 이전의 예루살렘 규모로 서쪽으로 더 확장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헤롯 왕 때에 이것보다 더 확장되고, 그 이후 아그리빠 왕 시대 때는 조금 더 한층 더 확장이 되는 것이죠. 오늘 긴 시간,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좀 사진이나 화면이 조금은 이제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고학적 발굴과 그 결론, 그다음에 상수시설, 그리고 무덤들, 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 시대 때부터 바빌론 유배 이전까지의 예루살렘 경계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들을 살펴보았고, 또 요것과 연관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의 우리의 이 연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